지금까지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갖다가 싸게 하는, 하락시키는 환율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때 미국 증시가 참 좋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무슨 감세 정책이 됐든 아니면은 트위터를 통해서 파월에게 막 금리 인하해라 경고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2기에서 재현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최근에 이제 그 FOMC 네. 11월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시는 그 기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네. 통화 정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이때까지 파월 의장이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트레저리, 재무부에 가서 물어보라, 이런 상황을 많이 연출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대부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적자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지금 솔직히 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년 쌓이면 이것이 미국의 부채가 됩니다. 네. 예, 이제 나라의 부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꼬집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재무장관에게 어떻게 보면 일침을 놓는 그러한 의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파월 의장 간에는 여러 가지 알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금리 인하 기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이미 그 금리 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트럼프 1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집권한 그 기간 동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기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트럼프 2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은 트럼프 2기는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의식한 듯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선 자기가 금리를 내리지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니다, 기준금리 기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선을 긋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는 모습을 또한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 정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수감사절 지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산타 랠리, 연말 랠리가 올 것이다에 대한 기대들을 그래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을 계속 좋을 수 있을까요? 계속 계속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오르는 게 있으면은,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오르는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업들의 법인세를 크게 감면해 줄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예, 특히나 팁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팁을 과세를 하지 않으면 사실 미국의 팁으로 생계를 운영하는 이러한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 꽤 많죠. 거기는 서비스 국가잖아요. 네,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팁이 보통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예전에는 한 10%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많게는 25%까지 와, 엄청나네요.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요. 예, 물론 거기 체크하게 돼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5%, 20%만 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음식 가격이 이제는 최대 25%까지도 이렇게 준다고 해요. 저 최근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말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높은 그런 팁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소비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법인세를 갖다 낮춰주게 되면 기업들의 이러한 그 뭐 실적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게 되고 개인의 소득,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게 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미국의 증시가 활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얼마나 옮길지는 사실은 미지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세수를 다른 데서 뽑아내야 됩니다. 예. 관세로 뽑는다고. 네, 예, 두 가지로 이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가져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징수하지 않겠다.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니네들한테는 내가 힘들게 돈을 뽑지 않을게. 다만 외국에서 갖고 올게 내가 이거죠. 미국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매력적인데요. 여기에도 다 그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글쎄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에 다 좋다고 생각하면 좀 오산일 것 같고요. 게다가 이 관세로 모든 것을 다 재정 지출을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부족분을 전부 다 적자 국채로 발행해 가지고 메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신임 재무장관으로 초대 재무장관으로 이렇게 선임된 스콧 베세트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에 대해서 상당히 공화당 후보들 내에서 이렇게 그 매파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국채 수익률 상승은 제어가 된 모습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 적자가 쌓여서 부채, 이 부채 문제는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소비가 더 증가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양극화 얘기 나오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 없는 사람들의 생활이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이 경기 연착륙 가능할까요? 글쎄요. 미국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그렇죠.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문제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호황이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상 최대 다우 지수라든가 아니면 S&P 500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내리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이것을 갖다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그 미국 증시가 오른 이면에는 다른 나라 투자자들의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나라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등단으로 인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수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런 불안감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진작이 되고요. 앞으로 뭐 다행인 점은 한 가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계속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국에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미국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도 우리보다도 미국 걱정을 먼저 하는 게 미국이 기침을 해버리면 우리는 아주 독감에 걸려버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진짜 더 심각하죠. 지금 여러 가지 수치를 봐도 그렇고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경고들을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전망 지금 내년도 훨씬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지금 뭐 IMF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동결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그 금리 인하가 사실은 깜짝 뉴스였다 이러한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그 민생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적절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뭐 예를 들면은 이런저런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요 중구에 있습니다. 네. 예, 중구에 있는데 중구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이제 뭐 왕십리라든가 신당 이런 쪽에 가시면 떡볶이로 유명하죠. 그렇죠. 떡볶이로 유명한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떡볶이 집보다요 봉제 공장들이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그마한 봉제 공장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영세한 봉제 공장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물론 큰 물량들은 중국으로 가요.
그렇죠? 100개라든가 200개라든가 50개라든가 이런 거 빨리빨리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제 왕십리나 신당 이런 그 인접 지역에 있는 영세한 이러한 봉제 공장들에서 만들어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봉제 공장이 2,000개가 넘는 데입니다. 중부에만. 엄청나네요. 예.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요. 너무 사정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민생이 참 안 좋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살피고 하려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낮춘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금리 같은 경우에도 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들 갖다 기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뉘앙스를 그 표현했다고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뭐 오늘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창용 총재가 앞으로 그 금리 인하는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의 그 경기와 관련해서 그 불안한 요소로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그 다음에 이 가계부채 문제를 많이 꼽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IMF에서도 경고를 이미 했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네, 사실은 뭐 그 부동산의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던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계부채와 부동산이죠. 이제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물가 상승이 일부는 이렇게 상존하는 상태에서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것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주저주저 했었는데요.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나 아니면 가게가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담을 줄여주는 게 더 중요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던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네. 이것을 빨리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빗대면 제가요 고혈압과 당뇨병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들어보면은 의사들한테 들어보면은 고혈압과 당뇨병 약은 서로 상극이랍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 잘 듣지가 않는데요. 하나를 하면 다른 게 듣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계부채로 걱정해야 되고요. 그다음 민생도 걱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도 문제. 금리가 높아도 문제.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딜레마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딜레마를 사실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를 사실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려울 시절에 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했으면 지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는데 그런 것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움들, 이미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러한 리스크 가운데서도 이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로 다시 한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금리 인하와 한국 경기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게 한국 경제예요. 네. 특히나 한국은 이제 건설 경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 경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경기가 어차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경기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 상승한 데 대한 이러한 이득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불로소득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투자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자본이 부족한 개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비싼 부동산을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회적 측면에서 보완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으면 조금 더 따뜻한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얘기를 하시니까 일본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일본 도쿄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분양도 지금 열심히 막 지금 호황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동안의 그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면서 일본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 걱정이 또 튀어나오면서 이것도 증시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8월 5일이었나요? 그때 10% 지수가 10%대에 막 밀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블랙 먼데이 그때 네. 많이 밀렸었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엔화가 이렇게 그 중요한 통화로 뭐 메이저 통화이긴 하지만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된 적이 이렇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엔화는 사실상 관심에서 많이 밀려났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나 약세 통화이기 때문에 약세 통화는 관심을 잘 두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엔화, 특히나 엔캐리 문제, 엔캐리 청산 문제가 국제 금융시장, 증시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이러한 생각에 엔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따라서 우리도 엔화에 대해서 크게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요, 이런 엔화뿐만이 아니라 위안화도 우리나라 원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 인접 국가들인 위안화와 엔화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진작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매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모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만 유독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작년 올해 들어서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포기한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일본인들은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어요. 특히 30년 동안 물가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폐단,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더욱더 일본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 같고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엔화 그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네, 엔화 환율도 원화와 비슷하게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약달러 정책이 전환이 시행이 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급격하게 원화나 엔화도 이렇게 갑자기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150엔에서 140엔대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엔캐리가 다시 회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엔캐리입니다. 보통 이제 엔캐리 하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와타나베라는 성은 우리나라 김씨나 이씨와 같은 아주 흔한 성이에요. 이제 와타나베라는 성은 일본에서 사또라는 성과 더불어 뭐 1, 2위를 이렇게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가정주부죠.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아저씨들이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아줌마 아저씨들이 해외에 가서 통화를 사면 일본 엔화가 이자가 없는데 이자가 있는 통화를 사면 그것으로 공짜 월급 제3의 월급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앞으로 엔화가 더욱 강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러한 엔캐리가 개인의 엔캐리는 많이 줄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엔화가 강해지는데 엔화를 굳이 팔 필요가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기업의 엔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가량의 일본 현금이 해외에 있습니다. 기업들에 이런 그 현금을 갖다가 송금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일본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엔화도 최근에 많이 약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굳이 본국으로 송금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일본의 그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다시 이러한 송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내년서부터 트럼프 집권 2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무역 전쟁이 아주 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안전자산으로서 엔화가 어떤 좀 떠오르는 뭔가가 될까요? 통화가? 사실상 일본 엔화는요, 그 달러와 더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안전 통화 중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의 안전 통화로 지목이 됐었죠 예전에는. 하지만 엔화가 계속해서 약해지면서 안전 통화로서의 이러한 매력을 많이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엔화가 조금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21년이죠. 2021년까지만 해도 엔화가 102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됐었어요. 달러당 102엔.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3년 반 만에 2024년 중반 3년 반 만에 엔화가 160엔대, 약 60%가량 가치가 이제 하락한 그런 모습을 급격하게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반 만에 60%의 그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평가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금리를 갖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같은 안전자산인데 미국의 달러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금리도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BOJ. 네. BOJ도 금리를 인상을 하면 일본의 엔화 가치도 조금 상승을 해서 155엔대, 지금 현재 150엔대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달러 엔 환율이 앞으로는 내년 초를 지나면 140엔대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이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초에서는 조금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한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네. 부채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상반기에는 미국의 부채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될 수가 있다. 부채가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닌데 왜 하필 내년 상반기에 부채 문제가 다시 거론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작년에 미국의 부채 상한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미국의 적자 국채가 많이 빠른 속도로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 상한이 빠르게 지금 고갈되고 있다. 그래서 상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러한 부채 상한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채 상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의 강세가 조금 더 강하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환율이 되게 중요해지는 어차피 무역 전쟁의 가장 기본은 환율 가지고 또 환율 조작국 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하니까 환율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좀 잘 생존하고 잘 그 흐름에 꺾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제 무역도 그렇고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금융의 그 모든 어떠한 경로가 외환 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러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요.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에서 많은 어떤 소통을 하고 이러한 것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변동성을 가져올 전망이고요. 이런 변동성이 커진 변동성은 주식과 외환 그리고 채권, 금리 시장의 공이 모두 이런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엔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역환율. 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는 자기 국가의 통화를 약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무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 나라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 통화가 싼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신봉하는 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연준이 강달러를 용인했다면 앞으로는 강달러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는 역환율 전쟁이 일어났다면 앞으로는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갖다가 싸게 하는, 하락시키는 환율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투자하실 때 이렇게 짚어주신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잘 판단 참고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